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입니다. 덕혜 홍주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5번째 시간으로요. 2부 순서에 이제 조선 유학생부터 읽겠습니다. 137쪽인데요. 네, 오늘 조금이라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겨울에 피는 꽃들이라고요. 이제 2번째 파트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이 말을 잊지 말아라 돼 있고, 소제목이 이제 조선 유학생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바시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조선에서 오는 옹주를 마중하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영친왕과 마사코 왕비, 황족들, 옹주가 다니게 될 학교의 학생들과 교장을 비롯해 일본 유학생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유학생들은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다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옹주의 일본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중에는 박무영과 이기수도 섞여 있었다. 그들 또한 제1 유학생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와 있었다. 박무영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끊임없이 역사를 지켜봤다. 꽃다발을 들고 한호하는 사람들, 약간은 들뜬 듯한 분위기가 영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꽉 담은 입술에서 그런 불만이 요가 없이 드러났다. 반면 이기수는 사람들 사이를 서성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일본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옹주가 측은했다. 차가운 땅에 버려지는 느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 이리 늦는 거지? 박무영이 초조함을 드러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시계를 보며 기수가 대답했다. 사흘이나 걸려서 오시는 길이시다. 박무영은 자신이 견뎠던 시간을 떠올렸다. 하물선의 짐칸에 숨어 지냈던 날들, 삶을 견디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면 결코 감내할 수 없었을 시간들,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 허허로움과 불안함, 그때 그는 어떤 꼴로 살아가든 고향에서 사는 게 가장 안온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음 얹을 곳 없는 낯선 땅, 그 자신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는 어린 옹주가 견뎌야 한다. 열차가 들어와요. 기수가 소리쳤다. 박무영은 고개를 빼고 역사를 살폈다. 육중한 기차가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저기서 사진기 플래시와 환호성이 터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박수를 쳐댔다. 8시 20분 박무영이 확인하듯 시계를 보았다. 길고도 긴 시간, 옹주는 그 시간을 어찌 견디어냈을까? 조선의 황녀가 왔다. 누군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대합실에 모였던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잠시 후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대합실에 옹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난 옹주는 차분하게 걸음을 옮겼다. 뒤따르는 무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박무영은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옹주를 보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일본 경찰이 옹주의 앞뒤를 호위하고 있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있는 저 작은 얼굴, 박무영의 가슴 속으로 무거운 돌 하나가 쿵 하고 떨어졌다.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지요? 영춘왕과 마사코 왕비가 나와 옹주를 맞았다. 마사코의 환하고 부드러운 환대에도 옹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눈길로도 맞추려 들지 않았다. 예의상 가벼운 목례만 보내고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사코는 따뜻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자신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선의 태자와 맺어졌다.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의 일이 화제에 오르면 숨부터 막히고 일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삶. 그래서 그녀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는 어린 옹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덕혜는 오라버니인 영친왕 앞에서도 시선을 피했다. 길고 고단한 여정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오다버니 앞에서도 웃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덕혜의 손을 잡은 영신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를 그리워할 나이에 자신과 같은 볼모의 신세가 된 동생을 바라보는 표정은 한없이 복잡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였구나. 덕혜는 무심한 눈길로 영신왕을 바라봤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는데 영신왕은 그 담담한 모습이 더 가슴 아팠다. 가슴 속에 깃든 비탄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토록 매섭게 감중을 갈무리한단 말인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이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서 모시지요. 마사코의 다상한 말에도 불구하고 덕혜의 공허한 눈빛은 채워질 줄 몰랐다. 그 시선은 한호 인파 넘어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옹주일행이 움직이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무영과 이기수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덕혜의 거처를 확인하고서야 발길을 돌렸다. 기수는 박무영과 헤어진 뒤 숙소로 돌아왔다. 좁은 다다미 방에 책상 하나만 달랑 놓인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했다. 그 누구도 들인 적 없는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누구의 간섭도 갈시도 없는 곳이었다. 기수는 박무영을 생각했다. 우리는 구국 청년단이요. 그날 박무영은 허름한 건물의 지하방에서 기수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다른 말은 없었다. 그는 슬픔을 짊어지고 사는 이처럼 보였다.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비탄과 매국노들에 대한 분노가 그 속에 한데 뒤섞여 있었다. 나라에 대한 뜨거운 헌신이 들끓고 있었다. 기수는 다시 갑수를 생각했다. 죽도록 찾고 싶은 사람이었다. 찾아서 무섭게 따지고 싶은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왜 자살이라도 하지 않았냐고, 일본엔 왜 온 거지? 어느 날 박무영이 물었다. 기수는 머뭇거렸다. 형을 찾으러 왔어요. 밀항한 형이 있어요. 그렇군, 형을 찾아서 온 거군. 사람 사연에 관심 없는 이가 어디 있을까마는 무영은 거기서 말을 거두었다. 왜 형을 찾고 있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왜 하필 일본행을 택한 것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신의 기구하고 부끄러운 삶을 넋두리 하듯 떠들고 싶었던 기수도 그만 입을 다물었다. 천의 고하나 다름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은 채부자 어른이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형은 일본으로 도주했고 기수는 친척집에 내쳐진 후 아무도 없는 빈 오두막에서 며칠을 굶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먹을 것 하나 없는 빈집에서 공포에 찌들어 갈 무렵 채부자 댁에서 사람이 왔다. 너무 오래 굶주린 탓에 다리가 휘청거려 걸음조차 떼기 어려웠다. 하인이 그를 업었다. 이런 놈을 왜 거두려고 하시는지 원. 축 늘어진 기수를 업으며 하인이 불퉁하게 내뱉는 말. 그의 아버지는 갑수에게 맞아 허리를 못쓰게 됐다고 했다. 그렇게 포악을 떨어 받은 돈으로 갑수와 기수는 목숨을 연명했다. 안 먹는다고 입을 꼭 다물고 돌아앉으면 갑수는 싸늘한 말로 기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너 먹이 위해 간을 빼고 돈을 벌어서 처먹기 싫으면 굶어 죽든지. 기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제부자는 혼자 남은 기수를 거두었다. 며칠을 혼절해 있다 일어났을 때 그는 기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천자문을 내밀었다. 난생 처음 보는 책이었다. 총명해 보이는구나. 글자를 익혀보아라. 기수로서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앉아 책을 읽는 편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보다 나았다. 부끄러운 몫임이었다. 기수는 자신의 처지를 잊으려 밤낮으로 천자문을 외웠다. 몇 개월 후 그 어른이 다시 물었다.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무엇이 되고자 했던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저 배골지 않고 사는 것만을 원했을 뿐. 기수는 고개를 깊이 묻었다. 이제는 반상도 없어졌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뜻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말해보거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밥만 축내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원하는 큰 일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채부자 어른은 기수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일본어를 배우거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수가 떠올랐다. 기수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기수는 길을 쓰고 일본어를 익혔다. 6개월 좀 지나자 길을 나서라는 말이 떨어졌다. 기수는 제부자댁 집사를 따라갔다. 집사는 허승이라는 자에게 그를 부탁했고 허승은 털보라는 자에게 기수를 데려갔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밀항선의 선장이었다. 잘 부탁하네. 특별히 보살피라는 어른의 지시일세. 항구의 불빛이 어지러운 선술집에서 허승이 털보에게 말했다. 이놈이 갑수라는 끈아풀의 동생이요? 허승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기수는 형의 이름이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허승이 그릇 흘낏 보더니 다시 한번 털보에게 당부했다. 잘 보살피게. 기수는 가방을 건네받으며 비로소 고국을 떠난다는 걸 실감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다. 형, 이제 나도 형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네. 목적은 달라도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탔어. 기수는 밤바다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눈물에 어린 항구의 불빛이 기다란 물기둥처럼 보였다. 실컷 소리 지르고 마음에서 지워라. 눈을 감았다 뜨면 이제 너는 일본에 있을 거다. 그곳의 생활은 이곳과는 많이 다를 거다. 털보가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기수는 형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따라 갑수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기수는 본능적으로 형을 붙잡았다. 어디 가려는 건 아니지? 날 떠나려는 건 아니지? 갑수가 피식 웃었다. 내가 이제 와서 어디로 떠나겠냐? 걱정하지 마. 죽어 없어지라고 할 때까지 여기 이곳에 내 옆에 붙어 있을 테니까 더럽게 번 돈으로 한 번은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그날 갑수는 핏물이 밴 잇몸을 드러내며 징그럽게 웃어댔다. 그러나 그 후로 형은 자취를 감췄다. 어디에서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간간히 다른 소문도 들려왔다. 유학생들 틈에 끼어 선량한 조선 청년 행세를 하다 두들겨 맞았다는 둥, 일본 군대 끈아풀이 되어 일본 내 조선인 독립운동단체를 염탐한다는 둥 하나같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멀미가 났다. 하지만 선실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꿋꿋이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인천을 두고두고 눈에 새겼다. 그러다 스르르 주저앉아 잠이 들었다. 기수는 꿈에서 형을 보았다. 형은 피투성이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나 형은 처량하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기수는 갑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떨며 눈을 떴다. 꿈은 반대라고 했던가? 어쩌면 기름기 올라 피둥피둥 살이 찐 형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형이 제대로 살게 도와줘야겠다고 기수는 다짐했다. 이번에 두 번째 또 파트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또 소제목 두 번째예요. 떨어지는 꽃잎처럼. 147쪽입니다. 때로 연꽃을 그린다. 때로는 매화를 친다. 마음속 어지러움과 탁한 것을 가라앉히고자 목을 간다. 소걱대는 갈잎처럼 마음을 핥히는 그리움을 지워내느라 난을 친다. 시커먼 먹물이 화선지에 번지면서 마음속 형상이 된다. 덕혜는 연꽃을 그리며 매화를 치며 마음속의 얼룩을 닦아냈다. 가끔 기쁘도록 깨끗하고 흡족한 그림을 얻게 되면 더없이 맑아지는 느낌을 고이 간직했다. 소나기로 탁해진 호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정화되는 법. 덕혜는 날마다 호수의 물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일본에서 조선 황족을 보는 것 또한 호수를 정화하는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모인 것은 오로지 덕혜를 위해서였다. 누구나 어린 덕혜의 일본행을 안타까워했다. 모두들 덕혜의 마음을 다독여주려 애썼다. 덕혜 역시 그런 마음을 아는지라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의친왕도 오랜만에 그 자리에 참석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가 덕혜를 불렀다. 서화를 잘한다고 들었다. 좀 보여주려느냐? 덕혜는 그 자리가 못내 불편했다.
하지만 오라버니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잘하지는 못하나 가끔씩 매화를 치곤 합니다. 나에게 한 장 줄 수 있느냐? 덕혜는 그동안 그려뒀던 미화와 연꽃을 펼쳐 의친왕에게 내밀었다. 덕혜의 서화를 찬찬히 살펴보는 은친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꽃은 썩은 물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매화는 엄동설한 중에 꽃을 피우지. 의친왕의 목소리는 낮춰 좀 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너는 어디에 있든 대한제국의 황녀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네, 알고 있습니다. 의친왕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애 끓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의친왕은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진집 아무렇지도 않은 듯 책상 위에 놓인 비단 보자기를 가리켰다. 저건 무엇이냐? 덕혜는 시선을 돌리다가 가슴이 울컥했다. 아바마마가 보시던 책이라 합니다. 어머니가 비단 보자기에 싸서 건넨 두 권의 책이었다. 다산과 연암의 책이었다. 의친왕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어루만졌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이 말을 잊지 말아라. 덕혜는 그 말도 가슴에 새겼다. 마음속에 품은 이가 진정 내 것이라. 함께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호랑지국 속에 있다 하여도 결코 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모든 항족들이 덕혜에게 이루고 싶은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덕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느냐? 영춘왕이 저녁 식탁에서 물었다. 덕혜는 고개를 저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등교한 후 오후 2시가 되었어야 집에 돌아오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 덕혜는 마음 얹을 사람 하나 없었다. 일본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 모두들 나름대로 지위와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덕혜를 향한 은근한 비웃음과 멸시를 숨기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얘들아, 우리 토모 에가센 놀이 할까? 그래, 덕혜님도 같이 하자고 하자. 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토모와 에가센은 빨강, 흰색, 노란색의 어깨띠를 메고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는 놀이였다. 낯이 익은 한 여학생이 그에게 물었다. 덕혜님 같이 할까요? 덕혜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놀이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발끈한 목소리로 외쳤다. 놀이일 뿐인데 독구의 힘에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인형처럼 살아온 모양이야? 덕혜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에 담긴 경멸과 마주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매일 그런 눈빛과 마주쳐야 한다는 게 못내 힘겨웠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덕혜님께는 말 조심하라고 분명히 일렀지? 어느새 담임이 나타나 그 말을 한 아이를 꾸짖었다. 그러나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사라지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씹어 뱉듯이 말했다. 조센징. 덕혜는 그 말을 지금처럼 자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조선에서는 일본인이라고 라도 대놓고 그런 말을 올리진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그들의 나라였다. 그들은 스스럼 없이 덕혜를 가리켜 조센징이라 했다. 내가 조센징이라면 너희는 쪽발이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면 나 역시 너희를 똑같이 대하리라.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이겨내리라. 일본 황녀인 내친왕이 찾아왔을 때도 덕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먼저 인사의 예를 갖추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도 마음을 다잡았다. 나도 황녀이거늘. 덕혜는 자신이 일개 조선인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다. 의친왕과 영치당도 볼모의 신세인 건 마찬가지지만 위엄을 잃지 않으려 얼마나 애쓰던가. 덕혜는 오라버니들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위엄 어린 목소리로 꾸짖듯 소리쳤다. 나도 대한제국의 황녀다. 같은 황녀라고? 독구의 힘에는 조센징이 황녀일 뿐이야. 내친왕의 곁에서 맴돌던 학생 하나가 사납게 소리쳤다.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를 악물었다. 다시 또박또박 힘줘 말했다. 설령 날 죽인다 해도 절대로 내가 먼저 예를 갖출 수는 없다. 덕혜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이후부터 은근하던 따돌림은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문에 빗자루를 깨워 화장실에 가두어 놓기도 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열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선생이 찾아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교실 밖에 갔다 오면 그녀의 책상과 의자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그들은 당황한 덕희 얼굴을 상상하며 쿡쿡댔다. 하지만 덕혜는 틈을 보이지 않았다. 빈자리를 찾아 앉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교실 뒤쪽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며 감추었던 책상과 의자를 도로 갖다 두곤 했다. 덕혜의 보온병을 손으로 슬쩍 밀어 넘어뜨린 때도 있었다. 보온병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이 쿨럭쿨럭 흘러 바닥을 적셨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복순이 놀라서 교실로 들어오려 했지만 덕혜는 복순을 나가게 하고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장난을 친 학생들은 덕혜가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덕혜는 그날 하루 종일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다. 덕혜는 집에서 가져온 보온병의 물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마시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결국 덕혜는 화장실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덕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조롱하고 장난쳐도 덕혜가 울거나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센징, 더러운 너희 나라로 돌아가버려. 거기에서 황녀 노릇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여기에서 썩 꺼지란 말이야. 덕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도 내 나라도 가고 싶다. 하지만 나를 못 가게 가로막는 건 바로 너희들이 아니더냐.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었다. 조선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주권을 빼앗긴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욕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 그녀를 측은하게 여기는 학생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덕혜에게 물었다. 독구의 힘에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내가 당신이라면 조선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을 거예요. 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내가 왜 그럴 수 없는지 매일매일 의문이다. 황족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오라버니들처럼 덕혜 역시 언제나 감시의 시선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돌아간다. 반드시. 그들은 덕혜가 매일 마음속으로 결의를 다져야만 그 참담한 나를 견딜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마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마사코 왕비가 물었다. 조선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조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할 때 덕계의 눈은 빛났다. 그렇군요.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사코가 진정을 담아 대답했다. 글 짓는 재주도 있으시니 문학가도 좋겠어요. 소설가나 시인도. 그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선생님이 될래요. 꼭 꿈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가정도 꾸리실 거예요. 마사코는 여전히 덕혜의 희망을 북돋워 주었다. 이번에 피서를 다녀오면 조선에도 잠깐 들를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 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덕혜는 뜻밖의 소식에 기뻤다. 일본에 온 뒤 모처럼 그녀의 볼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피서를 다녀오고 나서도 조선행에 대한 말은 없었다. 일본 측에서 또 말을 바꾼 모양이었다. 덕혜는 분노했다. 조선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꼭 알아야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었다. 덕혜는 무작정 교장실을 찾아갔다. 생각지도 않았던 덕혜의 출현에 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옹주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방학 때 조선에 보내준다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요? 덕혜는 화가 끓어오는 것을 꾹 참으며 빠르게 말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황국이면 황국답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그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덕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항의를 해야 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옹주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조선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지나 못했으면
기대했던 귀환이 무산되자 덕혜는 마음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누구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움이 가슴속에 사무쳤다. 덕혜는 요즘 자주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그런데 꿈에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도 수척했다. 덕혜는 걱정되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복수는 그런 덕혜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마마, 귀인 마마는 잘 계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 마시옵소서. 어디가 편찮으신 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머니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는데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다니 꿈은 날이 갈수록 험해졌다. 유령 같은 어머니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울고 있거나 야수 같은 남자들이 덕혜를 둘러쌌다. 덕혜는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은연한 척 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덕혜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복순이를 불렀다. 복순이는 덕혜가 부르면 발딱 일어나 달려왔다. 날이 갈수록 눈에 핏발이 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 복순은 그게 제 탓인 양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심란해서 잠을 못 자는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서도 복순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훌쩍였다. 고통의 세월은 천천히 흘렀다. 덕혜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그녀는 영친왕에게 부탁했다. 오라버니, 제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덕혜야, 난들 너를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 영친왕의 얼굴도 몹시 침통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덕혜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참기 힘든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오라버니, 어머니를 뵙고 오면 이 생활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혜는 마지막 동알줄을 붙잡듯 영친왕에게 하소연했다. 그러자 어느 날 마침내 영친왕이 덕혜를 불렀다. 덕혜야, 조선에 가자꾸나. 덕혜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말을 하는 영친왕의 어두운 기색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덕혜는 몰랐다. 순종 황제의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에 조선에 데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선에 다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1926년 3월 3일 덕혜는 조선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영친왕 내외와 함께였다. 하지만 덕혜의 기쁨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병상에 누워있던 순종 황제가 덕혜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고생이 많았겠구나. 많이 야위었어. 38살이나 차이가 나는 아버지 같은 오라버니였다. 덕혜는 순종 황제를 배알한 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관물원은 여전히 고요하고 적막했다. 황량한 빈들에 바람이 몰려다녔다. 순종 황제가 태어난 곳이었다. 지금은 양귀인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어머니, 덕혜는 조용한 음성으로 양귀인을 불렀다. 말의 울림이 가슴에 잔잔하게 퍼졌다. 양귀인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맨발로 내려섰다. 옹주마마, 양귀인의 음성이 떨고 있었다. 꿈속에서처럼 많이 야위진 않았으나 덕혜를 보는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다. 덕혜는 어머니와 부용정을 걸었다. 옛날이 새록새록 그리웠다. 겨우내 얼음 속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물 위로 고개를 쳐들고 노니렸다. 난간에 기대어 물고기들을 보고 있자니 덕혜는 어머니의 외로움이 걱정되었다. 어머니는 제가 없는 동안 뭘 하고 지내셨습니까? 덕혜는 양기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옹지께서 안 계시는 동안 저는 다회치기로 세월을 보냈지요. 눈빛에 그늘이 깊었다. 다회치기를요? 그러합니다. 무슨 낙이 있어야지요. 덕혜는 양기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가끔씩 다회치기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빨강, 노랑, 초록 등 각색의 비단실을 꼬아 놀이개 끈이며 허리띠 주머니 끈을 만드시는 모습도 세월 보내기는 그만한 것이 없지요. 덕혜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삶을 달관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덕혜는 불현듯 두려워졌다. 아니다, 아니다. 덕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여입니다.
가난하고 한미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궁녀가 되었고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모진 멸시와 고통을 받았지만 그 세월을 견뎌내신 분이다.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단단해져서 결국 덕혜를 낳아 기르시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쉽게 세상과의 인연의 끈을 놓을 분이 아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다해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마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저는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덕혜는 그새 늙어버린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어머니도 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오랜만에 마주한 그 얼굴엔 야멸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덕혜는 가슴이 아렸다. 어머니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요?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겠지요? 덕혜는 억지로라도 다짐을 받아내고 싶었다. 양귀인은 덕혜가 무엇 때문에 수심이 잠겼는지 알아챈 듯 했다. 마마 한가하실 때 저와 함께 다회치기를 하시지요. 양귀인은 애써 환하게 웃으며 덕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덕혜는 양귀인이 환하게 웃으면 웃을수록 가슴이 더 저렸다. 푸른 나무 잎사귀에 일렁이는 바람 냄새가 달았다. 하찮은 문틀 하나, 담장의 무늬 하나, 너무도 정겨운 풍경에 덕혜는 가슴을 펴고 깊은 한숨을 들이켰다. 아, 내 나라, 내 땅의 냄새. 하지만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고작 일주일이었다. 덕혜는 3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야 했다. 어머니를 보고 나면 사라질 줄 알았던 마음의 그늘은 오히려 근심의 근원이 되었다. 덕혜의 마음은 그때부터 다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제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언제 자유롭게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돌아가리라. 어머니 계신 곳으로 돌아가리라. 덕혜는 마음이 산란할 때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에 힘이었을까? 덕혜는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창덕궁을 찾았다. 그런데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아, 마마 어찌 이리 가십니까? 순종 황제가 붕어했다. 덕혜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천지가 내려앉는 고통이 엄습했다. 아바마마처럼 도닥거려 주시던 오라버니였다. 덕혜는 밤낮으로 울며 오라버니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혜는 순종 황제의 마지막 떠나는 길도 보지 못한 채 또 조선 땅을 떠나야 했다. 덕혜의 가슴 속에 세월이 만든 상처가 밀물처럼 들어차기 시작했다. 순종 황제의 인산일은 6월 10일이었다. 하지만 덕혜는 다이쇼 천황의 병중설로 혼란한 도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슬픔으로 지친 허약한 마음은 자꾸만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6월 말 도쿄로 돌아온 오영춘왕은 부쩍 말수가 줄었다. 온실에 들어가 난초를 돌보거나 사진 찍는 일로 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러다 분이 차올라 견딜 수 없을 때면 승마를 하러 가곤 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처럼 각자의 슬픔에 빠져 지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슬픔은 치유할 수 없었다. 제 상처는 자신이 핥아야 했다. 덕혜는 그것을 스스로 체득해 가고 있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파트 161쪽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읽고 싶었는데 어제 올린 거 1시간 반 정도 일부 파트 다 읽고 봤더니 1시간 반이 거의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올리려니까 이게 아마 파일이 커서 그런지 잘 안 올라졌어요. 그래서 좀 짧게 계속 이어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요. 오늘 또 이 정도만 읽고 다시 더 읽으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읽는 덕분에 저도 덕혜옹주 계속 한꺼번에는 못 읽지만은 조금씩 계속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활 학창 시절 그때는 제가 진짜 소설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고 생활하면서는 소설보다가 오히려 산문집이라든지 또 신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읽는 부분들이 소설은 좀 더 읽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또 소설에 관심 있고 써보면서 다시 또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읽은 부분, 내일부터는 또 뒷부분에 162쪽부터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네, 나라 잃은 그 서름, 정말 우리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희생한 그 정말 독립투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새롭게 그 내 조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또 감사와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덕혜옹지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더 감사가 또 생기고요. 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민 와서 타국에 살지만 늘 또 기도하고 그 사랑하고 또 저희가 여기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또 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상,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저희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또 노력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네, 덕혜옹주로 만나뵈서 또 감사하고요. 다음 부분에 읽을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전하시고 또 항상 또 소망 가운데 오늘 또 범사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읽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